예, 교재 122페이지에 제2장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 조정 부분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법인세 세무조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법인의 구분 납세 의무 범위. 법인은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국내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소재지를 그러니까 둔 법인이 내국법인입니다. 국내에다가. 자, 이런 법인들이 이제 내국법인이고, 그 외가 이제 외국법인인데, 저희들이 세무조정하는 대상의 법인은 대부분은 내국법인으로 보고 내국법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에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기업 미환류소득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고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반적인 법인세가 되죠. 그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고요. 이러한 각 사업연도 소득, 입금과 송금은 순자산 증가세 입장에서 법인 과세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자산 증가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연도입니다. 124페이지에 사업연도는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로서 법령,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법인의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정관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의 대부분은 12월 말 법인으로 보시면 되겠죠. 12월 말 법인 기준으로 법인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신설법인의 경우에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설립 등기일로 하고, 종료일은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초 사업연도 설립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익이 발생한 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납세지는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입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법인의 납세지, 법인세의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로 하면 되고요. 그 법인세 신고 시점에 본점 소재지로 하면 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본점 소재지 등 소재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세 납세지하고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법인세 신고 기한 또는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안에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지와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기업회계의 정보 이용자와 세무회계의 정보 이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양회계의 관계는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섭, 의존하는 상호 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무조정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자산 증가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순자산 증가세라고 하는 부분.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송금의 총액이 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송금으로 합니다. 자, 이때 입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본, 출자의 납입,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에 송금은 자본, 출자금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순자산 증가. 순자산이 증가하면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순자산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순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본을 의미합니다. 자본이 증가하거나 자본이 감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과세하겠다. 그런데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왜 과세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과세는 결국에 뭡니까? 순이익에 대한 과세죠. 과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과세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재에도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만은 자,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입니다. 기말 자본. 자, 기말 자본이고요. 자, 이 기말 자본은 다시 쓰면 기초 자본 플러스 증자 마이너스 감자 뭐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자본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순손익, 단기 순손익이 됩니다. 자, 단기 순손익이 결과론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기말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순이익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회계원리 처음 배울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면 자산이 증가하고 기말부채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말부채와 기초자본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순이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이익은 증가하겠죠. 당연히. 그죠? 기말부채가 증가하면 기말자산이 고정되어 있고 기초자본이 고정되어 있다면 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자본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순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순자산,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과세한다라는 거에서 자본은 순손익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손익의 변화는 자산, 부채의 변화에 의해서도 이 부분이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과세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을 이야기를 할 때 손익계산서 측면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을 해냅니다. 이익을 계산을 하고 있고요. 세법상으로는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냅니다. 계산을 해내는데 입금과 수익의 차이, 비용과 손금의 차이 이걸 조정함으로 인해서 기업회계에 의한 이익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 세법상의 이익금액으로 정리되는 과정을 거쳐간다. 이 중간 과정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세무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무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익과 입금, 비용과 송금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차이가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세무조정인데, 자, 기업회계에서 이야기하는 자산, 부채, 자본.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죠? 세법상에서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그죠? 자본인데, 자, 자산과 부채,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법상의 자본을 변동시킨다라는 거죠. 결국에 기업회계상의 자본을 세법상의 자본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손익계산서만 세무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도 지금 자본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도 자산 부채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자본이 변동이 되고, 자본이 변동된다는 얘기는 자산 부채 변동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 변동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의미로 인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세무조정 사항들이 유보라고 하는 소득 처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 유보를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27페이지, 128페이지 표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의 사항의 개념,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는데 법인세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입금, 송금, 또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빨리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우리 세무조정이 한결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8페이지에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는데요. 결산조정은 관련되는 비용이 반드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이 되어 있을 때 그 부분을 세법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따르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고조정은 결산조정 사항이 아닌 모든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소득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산조정 항목의 예시입니다.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충당금, 동그라미 7번에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세법상 송금으로 확정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송금,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손, 생산설비 폐기손실, 뭐 이런 부분들 결산조정 항목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충당금 뭐 이런 걸로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결산 재무제표에 비용 처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신고조정 항목은 결산조정 항목 이외의 모든 내용을 의미하는데 올해 처음 생긴 거죠. 22번에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 과소계상액에 대해서는 신고조정 항목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득처분이 되겠습니다. 소득처분은 당기순손익, 결산상 당기순손익은 상법상의 이익처분, 즉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해 갖고 사내 유보나 사외 유출 형태로 그 귀속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도 그 귀속을 결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각 사업연도 소득은 구성이 당기순이익 플러스 세무조정사항이라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은 이미 상법에 의해서 귀속이 결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에 대해서만
소득 처분을 밝혀주면 됩니다. 귀속 여부를 밝혀주면 되는데 이 소득 처분의 의미는 소득 처분을 통해서 그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거나 또는 세무상의 자기 자본 계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득 처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종류를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 금액이 사내 유보되는 부분과 사내 유출되는 부분입니다. 유출되는 부분인데, 자, 사내 유보되는 소득 처분은 사내 유보된 금액들은 유보라고 처분을 합니다. 유보라고 처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세무조정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사내 유출의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서 처분 내용을 달리합니다. 자, 첫 번째 귀속자가 임직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상여로. 두 번째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 귀속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네 번째, 1번과 3번 이외의자는 기타 소득으로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자, 요렇게 귀속자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주인 경우에 배당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면서 주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임직원이면서 주주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배당으로 가지 않고 상여로 처분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주인데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주주가 있겠죠. 법인 주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자, 두 가지 특수한 경우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소득 처분이 이렇게 됩니다. 자, 사회 유출된 부분에 귀속자에 대해서 상여, 배당, 기타 사회유출,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경우에 상여와 배당,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원천징수 문제가 나옵니다. 원천징수 절차가 있다라는 거죠. 절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인세 소득 처분을 할 때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 처분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16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소득 처분이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의 소득 처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원천징수 절차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원천징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 131페이지에 소득처분 내용에서 유보에 대한 부분 보시면 마지막 줄에 세무사랑 프로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얼표라는 서식에서 유보를 관리하고 있고, 유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특히 과목란의 명칭은 가능하면 자산부채 계정에 계정 과목으로 등록하면 관리하기가 좀 편리하다라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반드시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
비지정기부금, 송금 불산이백, 접대비 한도 초과,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백, 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또는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무조정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기업에 남아있는 경우라서 이미 회계상 자기자본에 반영되어 세무상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예외적인 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때는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기타로 처리하고요. 134페이지에 소득처분 금액의 사후관리, 유보는 차기 이후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그 잔액을 계속 관리합니다. 기타나 기타 사회유출 처분은 별도의 사후관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여 배당 기타 처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은 소득세 과세와 법인세 원천징수 절차가 따라오는데, 자, 원천징수는 소득의 지급 시기에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서 지급 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입니다. 법인세 신고일이 지급 시기가 되고요. 귀속 시기는 상여는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세 신고 귀속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도 귀속 법인세를 2017년도 3월 달에 신고를 하죠. 3월 달에 세무조정을 하는데 그때 상여 처분이 되면 3월 달 세무조정하는 연도가 2016년도이기 때문에 2016년도 근로소득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과 기타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입니다. 그래서 2017년 귀속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인정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자료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